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책 좀 보여줄래? 지우는 무슨 책 갖고 있어? 옛날 거요. 아, 그렇지. 승민이하고 저기는 옛날 거 갖고 있고, 지우가 지우도 최신 건 아니구나. 아, 쪽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쪽수를 불러줄게. 이게 지우. 응? 승민이 민성이가 먼저지. 민성이 이게. 예. 일단은 여기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안 먹을까요? 해서 약간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자기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게 원칙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식으로 도살한 고기나 이 돼지가 약간 나쁘다 이런 내용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그렇게 원칙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우 아니면 책으로는 잠깐만. 지우 책으로는 74쪽입니다. 지우야. 계속해 민성. 네. 아니면 그때는 원칙이어서 지금은 이 유통 같은 게 좀 괜찮아지고 했으니까 유목생활 같은 거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원칙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저는 뭐랄까, 원칙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짝 뭐랄까, 종교라는, 종교 때문에 생활에 제약받고 그런 원칙이, 저는 그런 생활에 제약을 주는 원칙이 종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요? 저는 이분들의 그런 생활을 존중하고 굳이 원칙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종교가 거의 뭐 정치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바꾸는 건 아예 생활이 바뀌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존중하고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네, 뭐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나? 현대에도 그 부분들이 과연 유효한가? 라는 부분에서 그 원리, 정신을 생각해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요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면 굳이 뭐 먹지 않는 사람한테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뭐 이렇게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좀 유연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예전 책 기준으로 130쪽에 약간 사촌끼리도 결혼하나요? 해서 근친혼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 근친혼에 약간 찬성한지 반대한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게 지난번에 학교에서 영화 하나 봤었는데 거기 약간 사촌끼리면 약간 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살짝 기형아가 태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같은 말도 들었고 해가지고 일단은 사촌 근친호는 반대예요. 다음으로 지우는요? 지우책은 87쪽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사촌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승민이는요? 저도 반대합니다. 그 민성이 한 얘기를 보충하자면, 유전병은 두 가지 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사촌끼리 결혼하면 두 가지 유전자를 양쪽 다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뭐랄까, 다른 가족하고 결혼하면 하나만 갖고 있어서 50%가 되는데, 사촌끼리 결혼하면 100%여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반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뭐 근친혼을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결혼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정부가 뭐 사회가 남의 그 결혼 이런 사랑 뭐 이런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여기 일부 다처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본인은 해도 된다 아니다. 이것도 잠깐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 이슬람 기본 원칙도 일단 일부 일처제인데 약간 부분적으로 이슬람 초기 전투 이런 일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상황에서만 허용 쪽인 것 같아요. 지우는요? 자, 지우책은 84쪽입니다. 저 한 번만 조금 이따 할게요. 아, 네. 승민이는요? 음, 저는 뭐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넓게 보면 일부 일처제나 일부 자처제 뭐 이런 것들도 법으로 과연 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남자 여자 수가 정해진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여자와 결혼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그 불균형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생겨난 이유가 오늘날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해소됐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약간 약간 남자들과 무분별한 접촉을 피하자라는 뜻이나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성희롱 같은 거를 보호한 측면이라면 되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꼭 어, 그, 뭐지? 이거를 꼭 이거를 약간 강요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민이는요? 뭐 자발적인 의지로 작용하는 건 뭐 개인 마음이지만 여성들한테 강제되는 거는 UN 협약 같은 것도 아무튼 그래서 자발적으로 쓰는 건 뭐 찬성 반대할 건 없지만 강제하는 건 반대합니다. 지우책은 77쪽이었습니다. 지유는요? 저도 뭐 굳이 강요할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요? 뭐 각 종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표시의 의미로서 히잡을 쓰는 것들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것들이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선택이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강요라고 해야 되나? 그때 너무 그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사회적 처벌이 가고 뭐 이런 이슬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민성이가 뭐 우리 이슬람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 우선 짚고 넘어가고 그 나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음식 문화와 관련되어서 이른바 이슬람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돼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돼지 꼬리까지, 돼지 발까지 우리는 다 먹어. 돼지 족발. 머리고기, 돼지 꼬리, 뭐 족발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족발, 앞다리살, 삼겹살. 내장으로 순대도 만들어 먹고 뭐 돼지 내장탕도 뭐 끓여 먹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도대체 왜 안 먹느냐. 이슬람은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돼지 기름으로 만든 스프 뭐 이렇기 때문에 라면 같은 것도 안 먹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돼지 기름으로 뭐 사용한 그 튀긴 무슨 과자류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돼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일체를 안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서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가 있어갖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음식이 있는데 돼지고기로 대표되지만 사실은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할랄이라는 것과 하람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슬람에서 할랄은 뭐고 하람은 뭔지. 할랄은 아,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 자, 그렇지. 할랄은 허용된 것을 할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가 있습니다. 하람은 하람은 금지된 것. 금지된 것. 그래서 하람은 금지된 것이야.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역시 하람, 금지된 것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할랄, 허용된 것에서 단지 돼지고기 금지된 것 외에 할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슬람식 도살. 이슬람의 율법에 맞추어서 이슬람에서는 그 동물을 도살할 때 잡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룰에 맞추어서 잡아라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규칙에 기반해야지만이 그 다른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 이슬람식 도살의 어떤 그 원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고통 없이 죽여라. 뭐 위생적으로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나름 이렇게 나은 그 전에 그 무자비하게 어떤 그 마구잡이로 그 동물들을 죽였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의 반론은 최근 그 서구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도축 그 소나 돼지를 잡는 과정이 지금은 현대식으로 고통 없이 그리고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슬람식 도살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과 하람은 단지 이렇게 그 돼지고기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이른바 할랄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김치 같은 게 중동으로 수출되고 우리의 과자 뭐 라면 이런 것들이 이슬람국권 국가로 이렇게 수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슬람국권 국가로 수출되려면 이른바 할랄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 즉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장품 같은 것도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의 어떤 그 율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제조되었다라는 것들이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여서 그런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슬람의 전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파스텔에서 뭐 이렇게 할랄 그 인증 마크라는 거예요. 위에 보여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할랄이라고 써 있지. 할랄 인증 마크.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요 할랄 인증 마크가 뭐 각각 다른 것 같은데 뭐 불닭볶음면도 여기 끝에 여기 밑에 여기 동그랗게 마크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이것도 이제 뭐라는 거야? 수출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불닭의 사. 불닭볶음면인데 요런 게 이제 할랄 인증이 됐다는 어떤 그런 표시야. 할랄 인증됐다는 어떤 그런 표시이고 해서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김치 이런 것도 에도 이렇게 할랄 인증을 해가지고 김치나 김 같은 경우도 할랄 인증을 받으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슬람권의 경제 규모가 되게 커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많이 받는 그런 시도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그 사람들이 왜 안 먹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리컨대 돼지고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소고기는 뭐 레어
그 스테이크 할 때 레어로 해달라고 그래. 레어도 있고 뭐야 미디엄도 있고 웰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구워줄까요? 해서 이제 그 굽는 정도라 할 때 레어는 거의 뭐 뭐죠? 그 뭐야 피 남게. 피덩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안 익히고. 많이 안 익힌 어떤 그런 그 상태가 레어인 거서 속살 그 뻘건 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그 레어로 이렇게 어떤 구운 어떤 그런 부분들. 육회는 왜 나오지? 육회 그래서 소고기는 사실은 신선한 것 같은 경우는 육회로도 우리가 먹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고기는 그냥 이렇게 회로도 먹고 또 소고기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먹을 때 그 뭐야 그냥 살짝 뭐 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딥? 그 물에다가 이렇게 물이 아니지 그 뭐니 그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먹는 경우에 데쳐서 빼먹는 샤브샤브? 경우에 샤브샤브 그렇지 샤브샤브. 샤브샤브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유 밥도 안 먹었는데 이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을 때 소고기는 오래 넣지 말라고 그래. 그냥 살짝 넣었다가 바로 꺼내서 먹으라고 한다는 얘기야. 반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바짝 구워서 잘 익혀서 먹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돼지고기에 이제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균이 많기 때문에 잘 못 익혀서 먹었을 경우에 탈날 수 있다라고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쌤이 지난주에 휴가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갔더니 흑돼지를 가서 먹었는데 그 집 사장님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흑돼지를 구워주면서 익지도 않은데 막 먹으라는 거야. 아니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거 먹어도 된다고 좋은 신선한 고기라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막 생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고뇌갖고 쌤이 아주 시겁했던 쌤은 그래서 끝까지 잘 익혀서 먹었던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지고기가 균이 많고 또 쉽게 그 상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독 그 이슬람이 시작된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뭐 이런 그 사막 지역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음식이 쉽게 그 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지 않겠는 건가. 그리고 이제 돼지는 사람의 잔반을 먹고 자라는 거 혹시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그 남은 음식들 그걸 꿀꿀이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갖고 돼지를 이렇게 먹이거든. 물론 요즘은 사료로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데 돼지를 줄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 이런 거는 풀 먹고 자라잖아.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음식을.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우기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돼지고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유태인들, 유대교 같은 데서도 돼지고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돼지고기를 잘 먹는 건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람도 돼지고기 아주 잘 먹습니다. 돼지고기 요리도 아주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나라나 아니면 기후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이런 풍습의 차이에 기인한 것들이 아닌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성이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사촌 사이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이슬람이 꼭 사촌 사이에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야. 사촌 아니면 결혼 못하고 이런 거 아니야. 보통 그냥 결혼해. 근데 사촌 사이의 결혼도 많이 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사촌이 뭐야? 승민이? 사촌? 친척이요. 친척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촌수를 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형제 사이는 이촌이야. 민성이하고 오빠하고는 이촌이야, 이촌.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사이는 1촌이야, 1촌.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돼. 자,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뭐 부모가 있어. 여기에 뭐 승민이가 있어. 승민이 형이 있어. 자, 아이고. 이 경우에 놓고 보면 부모하고 승민이 사이는 몇 촌? 1촌? 1촌이야, 1촌. 뭐 쌤이 이런 걸 잘 못해갖고.
뭘로 해야 되지? 뭐 부모하고 승민 사이에는 이거 1촌이야, 1촌. 1촌. 그리고 승민이와 승민 형 사이에는 몇 촌? 여기는 2촌. 2촌이야, 2촌. 근데 만약에 여기 아버지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형. 그치, 아버지 큰아버지. 형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동생을 큰아버지.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몇 촌일까? 3촌? 1촌 더하기 여기는 2촌이 되고 여기가 1촌이니까 1 더하기 2에서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큰아버지 말고 이제 보통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 3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 여기 자식을 낳았어. 그럼 요 자식하고는 여러분이 몇 촌이 될까? 자식 나오면 3촌. 여기다 또 여기 또 1촌 사촌이다. 더하니까 4촌. 드디어 그래서 4촌. 여러분들한테 사촌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식 또는 엄마 입장에서 이모나 고모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사촌이에요. 이해가?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여러분들 몇 촌일까?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2촌. 1촌, 2촌. 근데 할아버지의 또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작은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촌. 그 작은 할아버지 또 자식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5촌. 부모의 사촌은 여러분한테는 5촌이에요. 5촌. 5촌 당숙이라 불러. 그리고 이 작은 할아버지 자식의 또 자식은 여러분하고 같은 계급은 이 사람들 6촌이 되는 6촌. 그 6촌은 이 위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은 6촌 형제.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또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8촌 형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촌수를 이렇게 따지는데 어쨌든 사촌지간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손이야.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사촌지간. 6촌은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 8촌은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요 사촌 간의 결혼을 허락을 했다는 어떤 그런 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근친혼을 많이 했어. 언제까지?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특히 왕족들은 근친, 같은 근친혼을 같이 했는데 근친혼을 한 이유가 있어.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형제끼리 하면 다른 피가 안 섞이는 거잖아.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여기 이슬람에서 요 근친혼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슬람에서는 결혼할 때 뭘 줘? 지참금이라는 거죠. 지참금. 여자 집안에. 근데 승민이가 만약에 지우랑 결혼한다. 그럼 승민이 부모님이 지우네 집에다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승민의 집 재산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지우네 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암소요. 근데 승민이가 만약에 사촌과 결혼을 해. 그러면 승민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승민이 사촌한테 돈을 줘도 결국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머니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결혼할 때 이런 지참금 주는 문화 때문에 요 근친혼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즘에 유전학적으로 근친혼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그 승민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줬는데 이른바 기형아 출산의 어떤 그런 위험이 높아.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같은 그 DNA가 아닌 좀 먼 DNA였을 때 더 이제 우수한 어떤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그것들이 아주 엄해서 뭐 그런 유전학적인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동성동본의 결혼을 엄격히 금했어. 자, 동성동본이 뭐야? 동성동본이. 같은 성. 성이 같고 뭐까지 같은 거야? 본이 같은. 그래서 승민이가 김씨야.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 3연파 24대 손이요. 민성이도 그렇게 김씨야. 외워. 민성이는 어느 김씨야? 안동이요. 안동 김씨야. 그래서 민성이하고 승민이는 동성이야. 성은 같아. 근데 뭐는 아니야? 동번은 아니야. 그래서 민성이하고 승민이는 서로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민성이가 안동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였다. 그러면 동성 동본이기 때문에 민성이하고 승민이는 결혼을 할 수 없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 김해 김씨의 그 시조 몇백 년 전에 뭐 1000년도 더 전에 그 시조가 누구야? 김해 김씨 시조는 김수로 왕이야? 아마도요. 김수로 왕이면 가야 때 사람이에요. 가야 때. 지금 또 막 1000년도 더 지난 때 그 사람의 그 밑에 어떤 그런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무슨 친척도 아닌데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결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했었어.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을 결혼 금지가 없어졌어. 폐지됐어. 지금은 이른바 8촌 범위 내에 결혼은 금지하고 있어. 지금은 우리나라는. 즉 고조할아버지 밑에 같은 저기는 결혼하면 안 되고 그 고조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선대 쪽 그 친척들은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은 법이 바뀐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결혼 제도를 누구랑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부 다처제의 경우도 민성이 왜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가 생겼다는 거야? 처음에 초기에. 초기에 이슬람 전쟁 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초기에는 이른바 여성과 아동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유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여성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남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남자는 5명 남았는데 여자는 뭐 20명이야. 그럼 일부 일처되면 여자 5명만 결혼할 수 있고 15명이 결혼을 못 하잖아. 그럼 이 15명의 삶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5명이면 남자 1명당 여자 4명씩을 책임져라.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어떤 이런 의미로서 이런 여성 보호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일부 다처제가 처음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문제는 현재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뭐해? 비슷해. 뭐 여자가 더 많고 남자가 저기하고 하지 않아. 게다가 두 번째, 여성 혼자서 뭐 할 수 있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초기의 어떤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도 이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야. 일부 다처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생겨.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차별. 성차별이다. 왜 남자나 여자 여럿이냐? 지우는 나는 내가 남편을 여럿 두고 싶은데 나 능력 있는 여자라서 내가 남편 뭐 나는 방탄소년단 오빠들 다 내 남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왜 거꾸로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남성들에게도 문제야. 여성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남성들에게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될까? 승민이. 응? 승민아. 일부 다처제가 남성들에게도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안 좋을까?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민성이. 남자들에게도 일부 다처제가 안 좋은 이유요?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남자가 10명 있어. 여자가 10명 있어. 민성이. 그러니까 이게 일부 다처제 할 때 10대 10이라고 보면은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 수가. 근데 이때
약간 남자 한 명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약간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세 명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남자들은 결혼도 못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민석이가 했듯이 승민이라는 능력남이 자기 능력 많다고 아, 자기가 여성 나 버프 다섯 먹었다. 명과 결혼했어. 부먹이. 그럼 남자는 9명 인성이 남고 파탄 나고 있어. 여자는 뭐 몇 명 남은 거야? 5명 남은 거야. 그럼 이 남자 9명 중에 몇 명, 4명 정도는 최소한 결혼할 여자가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슬람은 결혼할 때 무슨 문화가 있냐면 지참금 문화가 있어요. 지참금 문화. 지참금 문화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뭐해? 돈을 지불하고 여자와 결혼해. 나쁘게 말하면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좋게 어허. 말하면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키워주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또는 이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때 이혼을 그 예상해서 미리 그걸 주는 어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지참금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남자들은 뭐 할 수 없는 결혼할 수 없는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다 남자가 뭐 이렇게 여러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뭐 네 사람까지 허용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막 그 40살 먹은 그 아저씨인데 막 선생님처럼 50살 먹은 아저씨인데 열 몇 살짜리 12살짜리 10살짜리 애하고 결혼하는 거야. 돈 주고서. 그러니까 거의 가끔 뭐야. 컴퓨터에 광고 뜨던데. 뭐가 무슨 광고가. 뭐였지? 그 유니세프나 그런 데 광고에서 어 뭐 나이 어린데 막 결혼하기 싫어 이런 광고 그렇지, 컴퓨터에 그렇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슬람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지탄받는 여성 인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탄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일부 일처제였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일부 일처제였어? 첩 홍길동 아버지는 홍길 부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여러 있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일부 홍길동 일처제라고 아버지. 부인이 여러 있었는데 일부 일처 다첩제도였어. 그러면 일부 다처제하고 일부 일처 다첩제도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약간 여자들과 결혼하는 건 비슷한데 다른 점은 부인은 하나고 나머지는 첩들이다. 근데 부인 하나고 동부인은 하나다. 남은 첩은 여럿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인데 그게? 약간 예를 들면 결혼을 한 다음에 애가 낳잖아요. 아, 이때 약간 첩의 아이들은 서얼이다 해가지고 차별을 받고 이 그렇지. 동부인의 아이만 제대로. 맞아. 자식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부인도 차별. 처와 첩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 처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묘에 쓸 때 남편과 같이 묻힐 수 있는데 첩은 같이 못 묻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와 첩의 대우 자체가 많이 다른 거야. 뭐 제사를 지낼 때부터 뭐 해서 여러 가지 처와 첩의 차별이 있어. 반면 일부 다처제에서는 차별이 없어. 뭐 누구도 자식들도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 근데 아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식도 정부인의 자식만 그 호족이 올라가고 이런 그 첩의 자식들은 호족에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속이나 이런 거에 제외되고 그래서 이른바 호부호형 홍길동이 말했던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그 그 명대사. 이유들이 결국은 그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생겨나왔던 그러한 문제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일부 일차 다첩제가 더 큰 문제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히잡 문화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보통 히잡이라고 부르는데 그 히잡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했다는 거지. 보여? 보여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이는 게 뭐?
아미라라고 해서 타이트한 반원형 모자와 목 부분에 밀착된 짧은 천으로 구성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아미라라는 어떤 그런 히잡 중에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별로 흔하진 않고 우리가 더 많이 건 차도로 얼굴을 드러내고 그 대신 몸 전체를 감싸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검은색의 어떤 그런 차도르란 말은 많이 쓰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바레인 등에서 주로 쓰는 게 차도르고 제일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니캅이라는 거야. 니캅은 얼굴에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형태의 베일 형태로 이제 니캅 하고 뭐 지퍼가 달려갖고 그 지퍼 열고 음식을 먹는다는 어떤 그런 니캅 형태고 그다음에 차들이라 해서 아예 눈을 포함한 전신을 모두가 다 가리는 해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차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부르카하고 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하는 가리는 어떤 그런 부르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나마 이제 아까 아미라나 차도르 정도만 돼도 얼굴 드러내고 하는 것만 해도 그나마 좀 이렇게 나은 그런 히잡들이고 반면에 요 니캅이나 차들이 부르카 특히 이제 차들이나 부르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성의 어떤 그런 삶을 제약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들마다 히잡인데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들과 완전 보수적인, 완전 극단적인 나라들이 그 히잡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이른바 가족들, 그러니까 동생이나 뭐 아빠 빼놓고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의 그 살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이슬람에서는 지금 민성이나 지우가 이렇게 승민이하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뭐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 알아? 아, 네. 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른바 쓰개치마 또는 장옷이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얼굴만 빼꼼하게 내놓고 다녔고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양반집이었던 그 여성들은 외출 자체를 이제 뭐였던 금했던 그런 부분들 이렇게 쓰개치마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약했던 억압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은 오히려 또 이제 아주 또 이제 뭐야 과감한 노출을 해가지고 그 노출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제 문제 삼는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우였나? 네. 하겠습니다. 이슬람 법에서 피해받은 대로 죄인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하고 또 자신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장점은 법이 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지만 단점은 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약간 안 좋은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말해. 책은 그래서, 106쪽입니다. 승리하고 민성이 책이 106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 얘기해.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반대하고 너무 잔인해서 사람이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건 반대긴 하는데, 난 최근에 여러 가지 만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학교폭력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계속 일어나는 게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심한 처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 잘못을 진짜 제대로 뉘우치고 진짜로 처벌을 제대로 받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는 뭐랄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처벌하면 엄격하니까 그만큼 나쁜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예를 들어 살인하고 그런 건 뭐, 진짜 살인했다고 해서 죽이고 그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그런 그 신체에 형을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인류가 그 발전해 가면서 이른바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신체에 직접적인 그런 형벌은 금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신체에 직접적인 벌을 가하는 거는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으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무섭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약간 무섭게 생각한 것도 살짝 있었던 게 일단 IS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편견이 좀 깨졌던 것 같았고 이슬람 되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도 약간 탈레반 그쪽 때문에 이슬람을 살짝 뭐랄까 무섭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 읽고 하니까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이슬람만 그런 거다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사실 딱히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건 거의 없었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일단 정보가 없었고 상당히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이슬람인들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왜 이슬람이 그동안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비춰졌는 건가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난 사실일 거다라고 해서 다만 이제 이슬람인 다수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한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가 한 얘기 우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보통 얘기했던 게 이른바 함무라비 법전. 법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러한 신체 형벌, 직접적인 신체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처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처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뭐 이른바 뭐 가장 그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눕혀놓고 팔 다리를 그 양쪽에서 소나 말들이 가서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목을 베어 죽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뭐 어떤 죄가 있던 사람을 곤장을 치는데 곤장을 맞으면 사람이 뭐 매맞고 끝난다가 아니라 곤장 뭐 한 40대 50대 맞으면 거의 반 죽음 아니면 뭐 완전히 뭐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엄격한 어떤 그 신체 형벌을 가하는 어떤 그런 처벌을 했었는데 어쨌든 근대 현대에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른바 자유형, 자유를 빼앗는 그래서 자유를 구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벌금형, 아니 명예 그 공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명예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하고 이른바 신체에 직접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들은 사라진 어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폴 인가 그런 나라에서는 싱가포르에 태형이 있다고. 태형 채찍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갖고 그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있으면 될 일인데 거기서는 이거 채찍으로 뭐 20대 30대 맞는데 그게 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뭐 태형을 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아직도 이제 이른바 중국 같은 경우에 사형 집행을 중국은 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감옥 가는 걸로 그냥 끝나거든. 감옥에 뭐 5년, 10년 이렇게. 근데 중국은 마약하다 걸리면 그냥 사형을 집행해 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엄격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슬람과 중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른바 서방 세계,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에서 비난을 해. 미개하다고. 너무 이렇게 무식하다고 비난을 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슬람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서방 세계, 미국, 유럽이 범죄율이 높다. 하지만 자기들은 범죄율이 무척 낮다. 실제 팩트야. 실제로 범죄율이 미국이 범죄율이 아주 높고 미국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뭐 성인 남자 비율에 봤을 때 미국이 아마 가장 많이 그 감옥에 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슬람 중국이 범죄율이 무척 낮기 때문에 서방 세계 너희들이 너무 무질서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벌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질 수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신체형 같은 걸 가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또 그런 지점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 이슬람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른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뭐냐면 자기 그 여동생이 뭐 어떤 남자하고 뭐 스캔들이 났어. 그럼 오빠가 그 여동생을 죽여버려. 자기 집안 망신시켰다고. 그런데 그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는데 그 오빠가 처벌을 안 받아. 그 이슬람 그 나라의 법으로는 그 가족을 죽이는 건 아주 큰 범죄거든. 근데 이슬람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도 종교가 더 우위에 있는데 자꾸 이제 현대화되고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율법보다 사회 법 체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런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처벌받는 걸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종교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터키 이런 나라는 종교는 종교에 끝나고 오히려 사회법은 사회법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점차 세속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슬람 믿다도 그래 있는데 아까 그 어디야 이번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종교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사회의 법보다 종교의 계율, 종교의 율법, 이슬람의 율법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집행되는 또 그런 사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슬람권 국가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조금씩 뭐해 다른 어떤 그런 볼 수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여성들이 운전이 금지돼 있었어. 여성들은 운전 못하게 됐고 운전면허도 못하게 됐었어. 근데 작년인가 처음으로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 법이 허용됐어.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들마다 그런 그 적용이 어떤 그런 정도들은 제각각 좀 달랐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우가 또 하나 물어봤던 것들이 이슬람에 대한 어떤 시각. 우리나라는 이른바 미국과 아주 친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눈으로 이슬람 문제를 바라봐. 그래서 미국은 이슬람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슬람과 미국이 또는 서방 세계, 유럽이 왜 갈등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 왜 미국과 이슬람은 갈등한대? 그 갈등하는 이유가 뭐야? 미국과 이슬람이 갈등하는 이유.
저기 승민이하고 민성이 책으로는 123쪽이고 지우 책으로는 134쪽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때문. 뭐야? 물론 그것도 있고 또 미국의 세계적인 생활과 물질만을 중요하는 생각에 대한 반감. 또 그 갈등에서 저기 뭐냐 팔레스타인 땅? 그 어, 좋은 땅 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죠. 팔레스타인 갈등 얘기했고 또 음, 요거만 있어? 석유 어. 착취. 자, 이건 지금 이슬람에서의 시각을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더 그 큰 부분들이 과거 이슬람 세력들과 vs 기독교 세력들이 영토 분쟁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한때는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하고 영토를 넓혀갔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들이 이슬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우리가 뭐하자? 회복하자. 기독교 세력들이 그 반격을 가했던 그런 부분들이 십자군 전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전쟁 이런 그 옛날부터의 어떤 켜켜이 쌓여있던 어떤 그런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자,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불을 지른 것들이 바로 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인데,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태인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유태인에 의해서 이제 뭐 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리고 자기들 땅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었어. 근데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 다른 민족으로 흡수되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따로 생활을 했어. 그 명맥을 유지한 거야. 근데 이 기독교 세력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뭐 한 거야? 자기들이 믿는 신 예수를 죽인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을 아주 뭐 했어? 싫어했어.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베니스의 상인이 누구야? 바로 유태인이야. 그 고리대금만 받고 돈 주고 막 비싼 이자 받아먹고 못돼지다고 이런 식으로 그 악마적으로 생각했던 거야. 어쨌든 근데 그들은 돈이 많았어. 그런 그 은행업 이런 것들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1차 세대전, 제2차 세대전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떠난 그 자리에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2000년 동안 살아온 거야. 그런데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급하니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나중에 너네 땅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돌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를 독립시켜 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을 하나 두고 야 승민아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이 빵 너 줄게 그런 거야. 또 조금 있다는 지유한테 지유야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이 빵 줄게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승민이하고 지유가 빵 준다니까 뭐야? 나를 막 도와줬어. 그리고 내가 민성이를 물리쳤어. 이겼어. 그러니까 승민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빵 줘 이럴 거 아니야. 지우도 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빵 줘 이럴 거 아니야. 즉 이스라엘은 내가 영국 너네들 도와줬으니까 우리 옛 땅에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 나라를 소유해달라고 그랬어. 팔레스타인은 그 땅에서 우리를 뭐 해줘라? 독립시켜달라고 얘기했어. 근데 문제는 땅이 몇 개야? 한 개요. 하나야. 빵이 하나야. 빵이 하나인데 지금 승민이하고 지우한테 내가 단다고 더블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거야? 영국이 뭐라고 그런 거야? 야 너네들 알아서 해. 라고 한 발 빠진 거야. 그때 이제 큰형님 미국이 나타나서 야 그럼 내가 나눠줄게 하면서 승민이한테는 빵을 그 좋은 맛있는 빵 막 그 안에 팥 들어있고 막 이런 거를
뚝 떼가지고 주고 더 크고 야, 한 많이 든 거 주고 지우한테는 저기 빵 끄트머리 밀가루만 있는데 그걸 뚝 준 거야. 누가 열받아? 지우가 열받는 거지. 즉 이스라엘한테는 좋은 땅을 주고 많은 땅을 주고 팔레스타인한테는 안 좋은 땅을 조금 준 거야. 근데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은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형제라고 믿어. 그러니까 이슬람 그 지우를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승민이를 뭐 하려고? 패려고 그런 거야. 근데 승민이 밑에는 또 누가 있는가? 미국이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에 미국이 있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겨. 우리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아랍을 이기느냐는데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 뒤에 백그라운드가 훌륭한 거야.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편을 편파적으로는 미국이 꼴보기 싫은 거야.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이쪽이 다 중동 지방이고 이슬람 국가 지역인데 거기 석유 자원이 많이 나는데 그 석유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삼고 하면서 이른바 영국과 미국, 유럽 자본들이 석유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신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인데 왜 그 이익은 그 서방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 차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 석유란 에너지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석유란 에너지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란이나 이라크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를 막았어. 그래서 그들끼리 계속 싸움을 붙인 거야. 뭐 순위파, 시아파들끼리 계속. 그래서 순위파가 세질 것 같으면 승민이가 너무 세진다 그러면 지유한테 막 무기를 주는 거야. 승민이하고 싸우라고. 그러다가 지유가 막 힘이 세질 것 같으면 또 이제는 또 승민한테 막 무기를 주는 거야. 서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왜? 그들이 통일되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력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미국이 중동 지방에 별 관심이 없어. 왜 별 관심이 없을까? 요즘에 이란, 이라크 그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철군한 이유가 그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가 많이 있어. 요즘에 미국의 석유가 제일 많아. 두 번째, 요즘 석유를 많이 써, 안 써?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석유를 이제 쓰지 말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차도 전기차로 이런 거 바뀌고 있어. 요즘은 태양광이라던가 뭐 수소에너지라던가 이런 걸로 에너지가 바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방에 쉽게 말하면 먹을 게 그만큼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슬람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그 부분에서 미국이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람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과격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이슬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을 공격했고 그게 이제 이른바 9.11 테러라든가 이런 걸로 표출되었고 그래서 미국과 이슬람 사이에 그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과 한편이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테러리스트, 파괴자 이런 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 그게 커졌고 하지만 이 책을 쓴 이희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이고 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종교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과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특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 중에 과격한 분들 같은 경우가 이슬람이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 세력과 이렇게 충돌하게 될 거다. 그럼 이슬람이 우리를 뭐 이렇게 잡아삼킬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 우리에 들어오는 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계하는 또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그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왜 그럴까? 이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믿는 그런 사람들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승민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네. 승민이 혹시 시간 본 거 아니야?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잔머리 굴리기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야. 역시 선생님이 의식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슬람에 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쓴 이희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관한 전문가야. 그래서 이 책 말고도 더 이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이슬람에 관한 어떤 그런 걸 더 보고, 뭐 국제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슬람에 관한 어떤 그런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할지, 저거는 어떤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도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생텍쥐 베리의 무슨 책? 어린 왕자라는 책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초딩 잘 지내? 안녕히 백수도 잘 계세요. 지내시고 졸업 축하합니다. 잘 백수 지내고 크크 안녕. 계세요. 그냥 음.